됐어? 행정심판 들어갑니다. 기관. 행정심판기관은 주로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심판기관이라 할 때는 뭐 특별법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조세심판원 이런 것도 다 넓게는 다 포함이 되는데, 주로 시험 문제도 그렇고 또 대학의 교재들도 주로 행정심판기관이라 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기관에는 우리가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에 설치되고 또 어떤 사건을 심사하는지 그것이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일단 이런 행정심판위원회는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이것이 심리하고 의결에 관한 권한은 있지만은 판단권, 이 판단이라고 할 때 좀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지만은 최종적인 판단을 얘기합니다. 재결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결정인데 결정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결정권은 있지만은 의사를 밖으로, 판단이라는 것은 밖으로 사실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사실은 처분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표시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의결기관, 의사결정권만 가지는 기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바뀌었죠. 이 바뀐 부분이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최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뀐 부분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리 의결권도 있지만은 판단권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합의제 행정청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위원회라도 합의제 행정청. 우리 합의제 기관은 영국에서 가져온 건데, 영미법계에서 가져온 건데, 합의제 기관의 핵심은 위원회지만은 위원회는 원래 오리지널은 이 합의제 행정청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강한 위원회라고도 하는데요. 대립에서 이제 이 위원회 제도의 좋은 점을 좀 차용하기 위해 가지고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합의제 행정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합의제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보통, 그냥 이름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정식 명칭이. 그냥 또 하나가 뭐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중앙행정, 이러한 심판위원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위원회고,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위원회니까 조금 썰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색하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행정심판위원회를 그냥 행정심판위원회 되는데, 이 앞에다가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들이 편의상 보통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다라고 편의상 붙이지 법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과거에는요, 이게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인데,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그 안에 다시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 총리 밑에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그거 밑에 다시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애매하다 해가지고 이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번에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설치, 구성, 소속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묶여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복잡해져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단순화되니까 문제를 내기가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약간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이 법 자체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이제 어떻게 소화할 거냐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도표를 이렇게도 나눠보고 또 저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 두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6조입니다. 874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나오는데요. 다음 과거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죠. 행정청인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 과거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할 때 소속 행정청의 괄호에 보면 행정기관의 계층 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는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는 행정청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계층구조에 관계없이란 말은 근데 행정청이 이제 있는데 요 말도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죠. 잘 아시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초보자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행정청은 모든 행정기관이 다 행정청이고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다음 행정청에 있으면은 경찰 행정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상급 또는 중급 그리고 이런 하급 이렇게 행정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상급 행정청의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이 상급 행정청에 들어갑니다. 중급의 경우는요 지방 경찰청장이 들어가고요. 하급의 경우는 경찰서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우리가 총경 무화 4개라도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 있는 과장들이 또 총경도 있거든요. 그 과장들은 행정청이 아니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 못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한데 경찰서장이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경찰서장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질이 되게 되면 중앙에 있는 기관에 과장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승진한 거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총경이라도 더 높은 자리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원칙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층에 상관없이 만약에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은 또 경찰청장이 또 경찰서장의 처분도 경찰청장이 여기 경찰청장에 소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 소송에서 행정심판위가 설치가 되고 또 지방경찰청장은 또 경찰청장에 설치되는 이렇게 되는 구조였는데 전부 다 뭐냐 그냥 경찰청장에게 설치가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 대해서는 다음 각고의 행정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심판 청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각오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내용이 보면은 나오는데 그 다음 각오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거 아까 전에 가로 안에 있는 얘기는 설명이 나더라고.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정심판위원회 중에서 지가 했는 행정처분은 자기가 했는 그 기관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일어나는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1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조문을 먼저 읽어본 셈인데
좀 읽고 나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어디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러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않는 기관이 있거든요. 국가기관 중에서. 그 어떤 기관이냐면 누가 있겠습니까? 행정심판은 자체내에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분은 또는 처분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은 그죠? 그래서 안 되지만은 대통령도 스스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잘났다는 5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대법원장, 국회의장.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보니까 국회의장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있죠. 최고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요 사람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결정 말고 자체 내에서 뭐 인사라든지 좀 행정적인 처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선거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은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심판에서는 얘들은 얼룩한 거죠. 얘들은 완전히 초연한 관계에 있습니다. 얘는 행정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야기한다면 요 밑에 애들, 총리, 장관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는데 대통령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월급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의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통령 제외하고는 나 위에 아무도 없다. 나한테 지시할 사람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럼 누가 하나 얘기야. 그죠? 내가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감사원,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제외하고 자기 위에 자기 상급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되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첫째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설치가 나오는데요. 먼저 설치부터 이야기하면 설치가 이제 우리가 설치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처분이라는 처분청 이런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런 처분청 자신에게 처분청에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자기 위에 더 높은 놈이 없다는 이런 놈들이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은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이것들이죠. 그래서 대통령 속들인데요. 감사원, 그다음에 이런 국가정보원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사 위원회 같은 것들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없애버린 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것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적 스스로가 되는 경우가 어떠냐 방금처럼 그러면 이제 자기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제외하고는 사실은 누가 그 위에서 이래저래 간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나오네요. 과거사위원회가 사실은 대통령이 소속되는 거고요. 그 밖에 지위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은요, 그냥 자체 내에서 설치된다. 이게 중요하죠. 요 뒤에 도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라 그럴까 필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써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위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면은 장관급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데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장관하고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게 빠져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하고 국무총리는 자신에게 설치된 게 아니고 나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이라 때는 우리가 중앙이란 말 대신에 국가란 말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 중에서는 국가행정기관들이 있거든요.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인데 이런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장관이 하는 일들, 이런 총리의 처분이나 또는 장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나중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설치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부패방지위원회라고 했죠.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권익위원회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설치되는데, 이 권익위원회에 설치되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이제 하는 일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로 중앙행정기관들 이러한 중앙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행정기관 할 때 대통령 제외하고는 어떤 게 있냐면은 총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도 있겠죠. 이때 이제 청장은 지방에도 청장 있잖아요. 뭐 지방노동청장, 지방 뭐 이런 거 하니까 이런 청장들인데 이거는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경찰청장이라는 것들을 외청장이라고 표현해요. 외청장들이 있다, 그죠? 외자를 앞에다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외청장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이런 분들이 이제 한 것들은 전부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앙행정기관에 이제 소속된 것들은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청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 아는 내용들이 이제 지방청장들이죠. 이러한 지방청장들, 그 다음에 이러한 서장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사실 행정심판을 좀 몰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다음 과거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부패방지법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둔담한 설치인데 중앙행정심판에서 심리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설치를. 한국에서는요, 이런 총리가 설치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리가 소속된 기관인데 그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다. 과거에는 총리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도행정청인데 방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중에서 아까 전에 이제 사법기관들이잖아요. 그거는 사법기관, 입법기관인데 사법기관, 입법기관이 아닌 총리, 장관, 청장, 지방청장 이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도지사의 처분. 이러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가능한다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나오죠. 그래서 세종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는데요. 또 하나가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이게 빠졌는데 이거는 그 뒤로 법을 바꿔가지고 세종시 때문에 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를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특별자치시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법률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 있다는 거죠. 3번의 경우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재결한다 나오는데요. 4항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은 시도 밑에 있는데 시도 소속의 행정청, 시도에 소속되는 행정청이죠. 주로 제일 많은 게 그 밑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의 의회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의장, 위원회 위원장, 사무과장, 의회 소속의 행정청을 다 포함한다. 여기 나오고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법인 등으로 설립한 행정청. 예를 들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마산, 뭐 진해, 이렇게 창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역시 당연히 경남도지사 소속의 행정청에 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이제 행정기관의 경우인데 그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처분청이 아니고 이러한 시도 지사에게 설치된 것들인데 이거는 이러한 시 구청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청장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답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이게 다 됐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사항의 경우는 이제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애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직권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한다. 나오는데 뭐 사실은 2조 1항을 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혹시나 싶어서 한번 둔 조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직권 상급 관청이 한다. 직권입니다. 최상급이 아니고 직권 상급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종류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보기 싫고요. 넘어가면은 876페이지면 도표가 나오는데요. 도표 보면 방금 이제 그 6조 1항, 2항, 3항을 분석해 놨습니다. 4항까지 분석해 놨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하고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설치되는 곳이 처분청에 설치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에게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보통 행정심판위원회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이야기할 때 877페이지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처분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문제에 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한번 흔들어가지고 처분청 중심으로 도표를 만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과거사위원회라든지 또는 감사원장, 국정원장 같은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에 설치된 보통 행정심판위가 관할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국가의 특별행정기관, 경찰서장, 세무서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그 물론이고 또 경찰청장 또는 뭐 세무국세청장이 전부 다 뭐냐? 국가권익위원회에 속된 중앙행정심판에 관한다. 그래서 국가행정기관, 우리가 국가직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서 근무하는 기관들은 거의 다 뭐냐? 행정기관들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관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관기관이 없는 행정청이라든지 또는 그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행정적인 처분을 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에게 설치된 각 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방금 있는 왼쪽 도표하고 오른쪽 도표를 서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대통령 제외하고 사실 자유위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치된 그 행정심판에서 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들은 전부 다 뭐냐, 대통령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냐, 싸그리 모아가지고 중앙행정심판에 몰아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도에 관할해야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 설치된 데서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좀 가닥이 좀 정리가 된 셈입니다. 아무래도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겠죠. 그 다음에 시도에 소속된 것들은 방금 중앙행정심판에서 관할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시도지사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군구청장의 처분은 시도에서 설치된 행정심판에서 관할한다. 이런 정도도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나오는데요. 이 구성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성된 사람들이 전부 다 위원들이 다 출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속이 되어 있다가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뽑아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행정심판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하고 있는데, 조문을 일단 한번 보죠. 문제가 나오면은 조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도 만드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이게 소속이 왜 중요하냐면, 그 행정청, 만약 시도에 소속됐을 때는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이 좀 적은 거죠. 중앙행정심판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되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2번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비해서 출제가 2번 시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기 3년이고 이것도 중요하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임기가 4년 또는 2년 이게 많은데 3년짜리라는 거죠. 중앙행정심판의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하고 다릅니다. 앞에는 거는 1차에 하나 연임인데 이거는 2차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래서 상임위원하고 일반 위원하고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역시 도표 만들어놨습니다. 도표 만들어놨는데 잠깐 보면 제가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그 도표에 보면은 중앙국무총리가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인데요. 중앙행정심판에서 이제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인데 위원으로 했을 때 상임위원이 있고요. 또는 그냥 위원이 있습니다. 일반 위원이 있는데요. 일반 위원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뽑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는요 되게 복잡합니다. 위원장이 제청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있으니까 총리를 거쳐서 총리는 그냥 거치는 게 아니죠. 총리를 거쳐서 나옵니다. 거치란 말은 시험 들어서 옛날에 과거에는 경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시험 낼 때는 경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그 위원의 경우는 이야기 다르죠.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건 다르죠. 위원장의 제청도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이러한 총리가 임명을 하는 거죠. 이러한 총리가 임명한다. 여기서 끝납니다. 대통령이 안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기는요. 이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2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어긋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이러한 위원들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집행정지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행정심판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12조는요, 874페이지 12조는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은 부분인데 당사자의 심판 청구의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서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얻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된다 하는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고요. 7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인데 이거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 할 때는 보통 행정심판위원회인데 보통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나오죠. 이건 이제 과거부터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구성할 때 총 몇 명이냐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원 임명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좀 얘기해보면 구성이 이제 옛날에 비교해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역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는 첫째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 명과 하게 되면 31명 되고요. 포함 안 하면 30명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난을 안 쳐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장난치면 안 되는데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 명 과하고 포함한이란 말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기도 주의를 하기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하는 거는 그렇게 잘하는 출제가 아니겠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시は안 하실 거예요. 한 명을 포함한 30인 이내 구성합니다. 30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이라는 거는 미리 그렇게 뽑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대구에는 뭐 지나가다 잘 오는데, 저 서울에서는 뭐 그쪽에 자양동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막 술집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뭐 외국의 미녀들 대기, 뭐 이렇게 몇십 명 대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 대기하는 거예요. 30명이 다 위원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기는 대기. 30명 뽑아놓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자기 이제 명함에다가 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뭐 이제 위원 이렇게 하겠죠.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면, 만약에 아까 전에 시도에 소속되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행정시설 소속이란 말하고 설치는 거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소속 행정청이 이제 위원장이 된다는 거 되죠. 뒤에 또 나오지만은 한번 써보는 거죠. 소속된 행정청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번 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대행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그냥 꼼꼼하게 써놨어요. 아마 이때까지 이 대행 순서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첫째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거. 두 번째가 지명된 공무원이 위원인데요. 사항에 따라서 지명된 공무원 위원인데, 제 사항이 뭐냐면, 행정심판 이제 초소할 때 민간인을 얘기합니다. 민간인 중에서 민간인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뭐냐면 각 부처에서 이제 실장이나 국장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이나 국장들 고공단이라고 보통, 지금 앞으로 이제 공무원 되면은 줄여서 고공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공단이라고 하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 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그래서 이제 보통 1급에서 3급 정도가 이제 고공단에 소속되는데, 1급이나 3급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실장이나 국장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공단이죠. 그 다음에 직급 또는 직무 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는, 즉 짬법이 같을 때는 나이가 많은 순서로 한다. 3항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이 된다. 그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서는 민간인 위원을 얘기합니다. 변호사 자격, 그 다음에 대학 조교수,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는 그 실력으로서 깔끔하게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대학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박사학위라는 것은 아무나 다 받는 거잖아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너무 대학 교수한테 지나치게 도덕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덕성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그 다음에 행정이나 4급 이상,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런 사람들 된다, 그죠? 5항.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명의 위원으로 하되 나오죠.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하니까 9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회의는요, 이제 회의는 몇 명이 하느냐? 회의는 위원장 나가니까 이란요, 9인이 한다, 이거죠? 9인이 한다. 9인이 하는데, 공무원이 이제 예를 들면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오면 이제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6명 이상 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무조건 6명 이상이죠. 그래서 민간인은요 6인 이상이다. 민간인은 물론 위원장 포함해서 6인 이상이 돼야 된다.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정도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 소속의 경우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정하는 6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런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7인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줄여서 5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근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좀 다릅니다. 이 형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로 뭐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오죠. 5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처음에는 9인이었다가 11인 갔다가 15인 갔다가 30인 갔다가 지금 50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중간에 공부 안 해서 참 다행이죠. 진짜 헷갈려요. 맨날 바뀌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상임위원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에 거는요, 이런 상임위원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임위원이, 이거는요, 이런 4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임위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늘 상근으로 근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이 기관은 상설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상설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설기관화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설화되었다. 최근에 상임위원도 2명도 이제 4명으로 바꿨습니다. 4명 이내로 한다는 거죠. 위원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장이 나오는데 이 위원장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위원장 되면은 장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중에 하나 일인이 된다. 왜 그럴까? 그죠? 왜 부위원장이 나올까? 위원장이 안 나올까?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는요, 거의 준장관급에 해당되는 게 부패방지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국민고청 처리위원회가 또 있었고 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또 있었어요. 이 각각이 다 있으니까 얘들이 돈은 많이 들고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데 비해서 각 임금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준장관급 치고 하니까 장관급이 3개나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하고 얘들은 그 밑에 차관급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상으로는 사실은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 사실은 업무는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고충처리위원회 담당하는 부위원장은 실제 그쪽에 대빵이 3명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부패방지에 또 따로 있고 또 이게 중앙행정심판에 따로 있으니까 얘 이제 부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위원장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옛날로 치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위원장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의 상임위원 나오죠. 상임위원은 역시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똑같고요. 다른 건 대체로 비슷한데 뭐가 좀 특이한 점이냐면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우는 민간인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민간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딱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딱 몇 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881페이지 보면 도표를 만들었는데 주로 도표 안에서 얘기가 많이 되더라 하는 거 되죠. 근데 이러한 그 행정심판위원들은 뭐 잘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위원들이 삼성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 실제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프랑스의 이제 국참사원처럼 좀 재기능을 했으면 싶어가지고 권한도 주고 독립을 좀 시켜줬어요. 사실 독립성을 좀 줬는데 주니까 이 자식들이 뭐냐? 그걸 남용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옛날에 삼성을 수사했던 검사 아들이 뭐 삼성의 특채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 나쁜 놈이란 거지, 자기는.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나쁜 놈이란 거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남용을 해요. 그게 뭐, 보나 마나지. 그래서, 삼성 특권 같은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치 않게 허지부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봐주시오. 권력은 짧지만은 돈은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봐주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삼성에서 들어가는 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 다들 뭐냐? 나도 그냥 지금 상상도 얇으면 나중에 가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삼성이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 인재들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잘해서 자랑스러운 거지 이건희가 하는 짓이 다 이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위원들이 이제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 자체가 예를 들면 공정성이 없다. 이러면 그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위원에 대한 재척기피 협회제가 있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위원에 대한 재척기피 협회에서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낼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아예 법적으로 아예 이건 안 되겠다. 뭐 자기 마누라 사건인데 뭐 지가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당연히 재척은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법벌에 써서 이러한 당연히 배제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거는 바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히 배제되는데, 재척이죠. 위원장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재척된다. 위원회는 그 재척 결정은 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해서 하는데, 첫째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부인이죠. 또는 남편인데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라든지 친족 또는 정의나 감정을 했을 때, 또 대리인으로 관여했을 때, 또 처분이나 부적에 관여했을 때, 즉 당사자와 관련했을 때는 얘는 아예 자동으로 빠집니다. 뭐 제가 뭐 심사해보고 나서 얘는 괜찮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이거는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피인데, 재척에 해당되는 사유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뭐 소망교회 다니고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친하다, 같은 장로이기 때문에, 또는 맨날 골프 치고 아삼육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신했을 때는 사실은 기피하는데 위원장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하는데 또는 신청입니다. 이런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전데 이거 CP가 되게 중요한데 좀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회피는요 스스로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회피는 이거는 뭐 제가 이 사건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서 뭐 이런 거 재청이나 기피를 안 했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기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묻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이제 나오는 게 기피죠. 기피인데 이 기피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가 위원장 말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관여를 못합니다. 위원회가 관여를 못하게 됐다. 왜냐하면 자기들 문제인데 자기들이 개입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이런 정도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들어가는데 뭐 실제로 소송에서는 우리가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당사자 들어가는데요. 뭐 이제 뭐 우리 그 심판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인 것 아닌 것 할 때, 인 것하고 아닌 것 할 때, 아닌 것에는요 관계인이 있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관계인하고 당사자는 다른 뜻이다 이거죠. 이 관계인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참가인이라든지 또는 대리인 같은 것들은 이런 관계인이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즉 그 법조가가 자기가 직접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3자는 자기가 이제 청구를 하면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참가하면은 당사자가 아닌 거죠. 관계인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되고 당사자 인것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당사자 인것은 원고 피고인데 사실 원고 피고하면 소송처럼 보이니까 이제 약간 이름 바꿔가지고 사실 원고도 청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는 그냥 이름을 그냥 약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 사실은 청구인이 원고죠. 그 다음에 이랑 비청구인 나옵니다. 나오고요. 청구인 뭐 하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게 행정심판은 지금 항고심판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청구인 당연히 뭐가 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해야 된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학문적으로는 행정심판의 경우는 판례가 아니고 재결례라고 그러는데 재결례를 별로 뭐 학자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참고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자기 교과서가 이제 사실은 좀 충실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지만은 뭐 선생님들도 그 재결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도 별로 안 쓰고요. 또 뭐 효력도 별로 없고 하니까 별로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다행스럽죠. 피청구인데 뭐 피청구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층인 해당 행정층이 피청구인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심판은 항고심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행정소송을 공부할 때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는 거죠. 13조
취소 심판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 이게 바로 청구인 적격이 되는 거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소송하고도 똑같은 얘기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3항에 보면은 의무 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약간 다른 형태죠. 그냥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뭐가 하나 더 요건이 추가되면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정 대표자,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3명 이상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막 있을 때는 권고를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은 뭐 이야기를 나오는데, 심판 청구를 취하려면 다른 청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 청구를 취하게 되면 권리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엄격하게 하게 된다. 청구인의 지위 승계 같은 것들은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사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그대로 뺏기다시피 하는데,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심판 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묻는 편이고요. 넘어가서 885페이지에 피청구인, 즉 17조인데 피청구인 적격 및 경쟁해가지고 피청구인의 적격하고 경쟁을 한목에 다 집어넣어놨죠. 1항에 보면은 행정심판은 처분한 행정청이죠. 처분청이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인데 피청구인하여 청구해야 된다. 요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2항,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가 있다. 즉 직권 경정도 가능하고 신청 경정도 가능하다 나오죠. 4항에 보면 이제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은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는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 참가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20조.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이 나와서 중요한데요. 3자나 행정청은 심판 청구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한 7조, 8조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향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의견이 있기 전까지.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요,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냥 제3자가 뭐 제가 나선 게 아니고 위원회가 이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왜 제3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안 해놨을까? 이 생각을 보면요, 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싶으면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넘어가죠. 대리인 나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빨리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급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라서 툭툭툭 치고 나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괜히 뭐 너무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질질 끌면 좀 깝깝하니까. 그래서 얘기했고, 급할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뭐 많고 하니까. 급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심판에 청구 나오죠. 청구 나오는데 13조에 청구 제출, 심판 청구 기간, 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심판의 청구, 취하 변경, 효과 나오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행정심판에 청구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행정소송의 제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그거 보고 이제 뺏겨가지고 만든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청구할 때 청구 요건이 나옵니다. 청구 요건은 알다시피 형식적인 요건이 있고요.
또는 이러한 실질적 또는 실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형식 요건의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은 뭐 이거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없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뭐 예를 들면 해당되는 이러한 관할이 정해져야 되겠죠. 이러한 관할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러한 제기기간 내에 그다음에는 피청구인이죠. 이러한 피청구인을 이러한 피청구인데 피청구인이 뭐냐면 처분청을 피청구인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나오는데 관할은 뭐 이거는 관할 안에서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야기 끝나는 거고 제기기간 내에 요거 제기기간 내고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 아직 덜 했는 거고요. 피청구인 방금 얘기했죠. 처분청을 피청구해서 항문이니까 당연하고 그러니까 청구서 행정심판 청구서인데 요 서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가 이제 요시경이는 맞는데 요시경 중에서는 굉장히 느슨한 요시경이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야기할 내용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요건은 뭐 뻔하죠. 첫째로 뭐냐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나 또는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소속에서 상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 다른데 약간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청구인 으로서요 이러한 적격을 가진 자인데 청구인 적격이 이제 잘 알다시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데 이익이 있는 자라는데 청구인 적격하고 이 피청구인은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당사자라고 이야기 끝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부작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되겠죠. 재행소송의 제기기간, 행정심판의 제기기간하고 그다음에 청구서에서 그 요식행위는 맞는데 요식행위 정도가 어느 정도의 요식을 요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거 이제 요즘 들어서 유명한 판례가 있어서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이제 빠졌네요. 뭐냐면 이제 낼 때 어디 내냐 할 때 이러한 처분청을 경유하거나입니다. 경유하거나해서 어디다가 하냐면은 관할위원회에다가 관할위원회죠. 이제 이건 법원이 아니고 위원회에 내는데 옛날에 이 처분청을 이제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청이 이런 행정심판 제기된 거 보고 나서 야 이런 걸 행정심판 했구나 내용 검토해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희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냐 이게 경유가 필수였어요. 근데 지금 하거나에서 임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제도면은 처분청 경유에서 오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왜 필수로 안 하고 원칙적으로 임의로 바꿨냐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 희생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도로 딱 보고 나서 이 새끼 업자 이거 뭐야 이거 열린공무원학원 이거 전문에 해가지고 한번 봐줬는데 이게 안 되겠네 이거 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아 전화해가지고 그 원장 있어요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원장해가지고 아니 원장님 뭐 앞으로 안 볼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안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그 취하를 종용시켜버려.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먹고 살고자 하는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야. 저야 괜찮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면 앞으로 단속이라든지 이거 나갈 때 상당히 피곤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희내를 주는 거지. 그러면 업자가 당연히 겁먹지. 주로 이제 한 번 보고 그만두겠다 이런 민원인들 같으면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옛날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알겠지만 법원에서 이제 그 계장들 있잖아요. 앞에 이제 그 급행료 빨리 좀 접수해가지고 좀 처리해달라고 이제 급행료 할 때 뇌물 같은 거 준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중국, 당나라 또는 새누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겠어.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민원인 가서 돈 주면 안 먹어 절대로. 청렴해서가 아니고 겁나서 안 먹어. 그거는 동태나거든. 누구 거 먹느냐? 변호사가 주는 건 다 먹어. 왜냐면 지가 아예 안 볼 거야. 지가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터뜨리면 이 업계에서 지가 완전 사장되는데 이게 변호사 사무장이나 법무사가 주는 건 먹는 거야. 그래서 법무사 민원인도 있잖아요. 법무사 민원인들 가면 틱틱거려요.
마치 지부와처럼 대합니다. 법원 직원들이 어떨 때는.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겠지. 저쪽에 뭐, 당나라, 이런 것들이죠. 한나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나라인데. 그러는데 이제 틱틱거려요. 뭐. 도로 막 지부와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민원인 나오면 끌끌끌끌끌쩍 해가지고 표현입니다. 왜냐면 일반 민원인들 뭐 지랄지랄 하면 어쩔 거야? 회견에 괜히 막, 이제 이게 똥이다 이래 싶어가지고 안 건드리는 거야. 그 대신에, 뇌물 줘도 먹지도 않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경유를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걸 하니까 도로 피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나오죠. 자, 한번 보죠. 1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 청구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위원회에 피청구의 수만큼 부원을 한 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못 고지했을 때는, 잘못 고지해가지고 심판 청구서가 잘못 날라왔을 때는 원래 권한 있는 쪽으로 넘겨줘라. 이게 23조에 나옵니다. 이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판례가 중요합니다. 뭐가 심판 청구서인데요.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892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는 판례가 분명히 서면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서면을 요하는 행위다. 라는 말은 당연히 요식행위라는 뜻입니다. 요식행위다. 이거는. 아니, 서면을 해야 된다. 청구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써왔는데, 제목에 보면,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심판 청구라고 딱 안 돼 있고, 제목이 이상하게 돼 있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게 돼 있고, 행정심판 청구서 요건을 완전히 안 갖추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마가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만은,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심판 해달라는 얘기로 해석이 돼.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행정심판에 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요하지 않는 행위인데, 근데 서면을 요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잖아요. 서면 요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또 외우기 좋은데, 엄격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을 요하는 행위다. 요식행위다.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요식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판례가 있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의 취지와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에 비춰보면,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협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지배당한 당사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원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는 표제, 앞에 있는 제목이죠. 또는 제출기한 이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18조 소정의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하며 심판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식을 갖추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된다.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그 앞에다가 예를 들면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겠죠. 근데 내용 보니까 사실은 꼭 요건은 다 안 맞는데 그래도 행정심판 청구하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사가 있어. 서사. 필경은 이제 대필은 글자 쓰고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로 세종대왕이 너무나 훌륭한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명률이 되게 낮습니다. 교육률도 높지만은 문명률도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 그게 참 세종대왕이 감사한 일이죠. 세종대왕이 사실 이런 기능을 할 줄 알았을까요? 난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기능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었겠죠. 근데 소신있게 일을 하니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문명이 났는데, 옛날에도 이제 관공서 서식들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와접, 이렇게 써놨어. 와접이 뭐야? 기와지붕. 그 기와지붕을 하면 되겠네. 기와지붕을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게 일부러. 돌아가면 알아듣는 걸 국어, 이렇게 얘기하고. 와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서 사실은 촌놈들 겁주는 거지.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행정은 골치 아프거든. 그렇게 개발세만 거지같이 오는 거야.
지금도 이제 민사단독 사건을 이렇게 해보면 판사가 막, 야, 내가 봐도 막 판사 진짜 참을성 많구나. 진짜 판사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 거야. 막 대진하라고 와가지고, 그거 왜 그런데요? 막 이렇게 와간다. 아무 막 대책 없어. 해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럼 판사가 했다가, 그거는요, 요 밑에 가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막 이렇게 다가, 요 밑에 민원 돼요. 막 이렇게 다 얘기죠. 그 행정부도 이제 이렇게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쌤이니까 행정사 제도를 다시 부활한 거야. 행정사하고 사법사 있네. 사법사상에도 법무사가 먹고 살만하지만은, 그건 좀 어렵지만은, 행정은 별로 쉽잖아. 근데 행정심판 청구 대행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중간에 걸려가지고, 행정사는 아무 데나 무력할 수 있거든, 저것들이. 뭐, 왜냐면은, 그만 바쁘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함부로 하면, 이제, 안만면을, 못하겠죠. 그래서 청구서는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재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부작용 요거 남아있어요.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심리 재결하면은 행정심판 대충 끝나게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밥을 먹고요.